안녕하십니까. 허상 디스플레이와 문화 12강 1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차시 수업은 사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화는 이미지와 사운드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했었고,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데브를 만들었던 감독이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4개의 상을 거머쥐을 때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를 인용을 했었죠. 나는 당신을 보면서 영화 감독의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 코폴라 감독은 상당히 감동했었을 겁니다. 이런 코폴라 감독께서 사운드는 영화의 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운드 무시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운드와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사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사운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사운드의 발전 과정을 한번 봅시다. 영화의 최초의 영화는 류미에르와 멜리에스 형제가 영화를 만들었었죠. 류미에르는 다큐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멜리에스는 허구, 지금과 같은 극영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 세계로 여행, 우리가 수업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르메르 형제가 1895년 유성영화 공작문을 나서는 노동자들을 상영했습니다. 1927년 부분 유성영화는 재즈 싱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8년 유성영화는 마이 와이프스 권 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은 판타시아는 3채널이 있었죠. 1955년 타드 에이오 시스템에서 오클라호마 뮤지컬 영화죠. 타드 에이오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말 휴대용 나가라 녹음기 개발로 동시 녹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이렇게 나가라를 들고 다니면서 동시 녹음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1976년 돌비 스테레오 8채널 나스빌의 영화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 THX 스타워즈의 리턴 오브 더 제다이 제다이의 리턴 즉라는 것에서 1983년에 THX를 썼습니다. 드디어 1990년에 딕 트레이시에서 시네마 디지털 사운드가 시작됐었습니다. 1993년 디지털 시애틀 사운드에서 주라식 파크에서 디지털 시애틀 사운드를 사용했습니다. 스타워즈에서 돌비 디지털 서라운드가 1999년대에 사용했습니다. 2000년대 초저가형 디지털 캠코더가 보고 확산되면서 이제는 동시 녹음이 아주 무난하게 사용했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은 동시 녹음은 영화에서 핫한 부분입니다. 자, 사운드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무엇인가? 그 테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그래서 화면 내에서 나는 소리인가? 아니면 화면 밖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 내재적 사운드와 외재적 사운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재적 사운드라는 것은 배우가 들을 수 있는 음입니다. 외재적 사운드는 배우가 들을 수 없는 효과음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운드에서 생각할 때 사운드가 이미지와 일치하는가 이렇게 동시성, 비동시성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사운드가 꼭 필요한 소리인가 등등의 것들을 알아봐야 될 겁니다.
사운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운드는 대사, 배우들이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하는 대사들이 다 포함되겠죠. 또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은 어떤 나중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분위기를 내고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음향효과, 또 침묵도 하나의 사운드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하나의 언어로서 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운드의 지각 요소는 라우드네스, 세기가 있고 피치가 있죠. 음고, 팀브르, 음색이 있습니다. 음색이 좋다, 또 피치가 좋다, 피치가 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자, 다이얼로그. 우리가 뭐 계속 반복적인 거지만 사운드에 와서 다이얼로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소리는 어떻게 영화에서 작용을 할까요? 대사는 단순하게 개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억양, 어조, 음성을 통해 감성을 비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대사는 영화의 시각성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대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개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억양, 어조, 음색을 통해서 감성을 비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투리가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로 쓸 때 그런 것들이 있겠죠. 대사는 영화의 시각성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보시면 되겠죠.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 있겠죠. 간접적 이야기 서술입니다. 스토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용하는 시각적 표현들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로베르트 브레송, 마그리트 듀라스, 홍상수, 다큐멘터리 그런 등등의 것이 있을 겁니다. 음악적인 즐거움이 당신의 영화의 생명으로부터 고립시킬 것입니다. 로베르트 브레송입니다. 사제의 일기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불란서 영화 감독이죠. 그래서 음악적인 즐거움이 당신의 영화를 당신의 영화의 생명으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뮤직은 음악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현대영화는 음악 사용이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음악이 전혀 없는 영화는 히치콕의 새, 이창동의 시입니다. 음악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음악은 시 공간적 배경을 확인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내부 심리, 상황에 숨겨진 의미를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배경음악으로서의 기능입니다. 또 영화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음악의 감성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능이 음악의 역할입니다. 사운드 이펙트는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효과음은 무성영화 시대에는 음악이 효과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소음, 자금, 이미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공간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운드 이펙트의 특징입니다. 또 정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 역시 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음이 어떤 리듬감을 가지고 리드미컬 할 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등등이 리듬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소음이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운드 트랙이 침묵을 만들어냈다고 로베르트 브레송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일런트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침묵은 의도적이고 극적인 표현 행위입니다. 침묵은 대사로만 되어 있는 라디오 드라마나 말이 전혀 없는 무성 영화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연극에서도 침묵의 효과는 영화에서처럼 극치가 되지 못합니다. 기계적 침묵을 예를 들자면 구로조 아키라의 란에 있고 절제적 침묵은 잉그마르 베르만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자, 사운드의 내러티브적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운드는 공간성, 시간성, 연속성,
동일성, 정서적 반응, 곡선적 기능, 상징성을 띠면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운드의 동시성입니다. 효과음과 대사입니다. 사운드의 비동시성은 내레이션, 시베리아에서 온 편지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긍정적, 부정적, 절충적 세 가지의 다른 내용의 내레이션입니다. 효과음, 화면 속 이미지와 화면 밖 사운드, 화면 속 이미지와 상충하는 음악 등이 있습니다. 사운드의 비동시적 사용의 효과입니다. 관객이 비동시성 자체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혼란시킴으로써 내러티브 연속성을 파괴합니다. 사운드가 이미지에 묵히지 않으면 그 이미지를 넘어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음악과 사운드와 공간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뒤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운드는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가 공간의 깊이라는 차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성 이야기할 때 사운드가 들어감으로써 깊이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평면적인 공간이 3차원적으로 된다고도 보시면 되겠죠. 공간에 사운드가 포함될 때에만 그 공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지에 사운드가 더해짐으로써 이미지는 평면적 스크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실제에서 같은 공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같은 소리도 공간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자, 다이제틱 사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제적 사운드. 대제적 사운드란 사운드가 화면 내에 있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의 목소리, 피사체에 의해 발생하는 소리, 악기의 연주음이 바로 다이제틱 사운드, 내재적 사운드입니다. 논 다이제틱 사운드는 외재적 사운드입니다. 사운드가 화면 밖에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음악도 외재적 사운드겠죠. 오프 스크린 사운드도 있습니다.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도 있습니다. 시간성. 사운드는 시간의 경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정물 화면에 들리는 시계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사운드의 시간성은 보통 공간적인 것을 수반하고 적용하지만 사운드에 의한 영화 내에서의 시간성은 공간성과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시대의 고유 악기 사용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 연상합니다. 여러분들 미션 영화를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수의 신부가 원주민의 선교를 해서 갔을 때 그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그대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죠. 로베르트 브레송은 사형수 타라고다처럼 이미지와 내레이션이 불일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운드는 연속성을 부여합니다. 사운드는 영화에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합니다. 다른 장면들을 하나의 음악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비동시적 사운드도 내러티브의 연속성을 부여합니다. 편집된 이미지와 불일치하는 사운드의 조합이 있을 수 있겠죠? 음악은 영화가 통일성을 갖는 데 도움을 줍니다. 테마곡, 같은 악기로 연주된 음악입니다. 효과음도 영화가 통일성을 갖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 어디서나 들리는 파도 소리를 통해 같은 집임을 알게 됩니다. 사운드의 정서적 반응을 한번 볼까요? 사운드는 의식화의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사, 음악, 음향, 지목은 모두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물의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음악입니다.
사운드와 이미지의 불일치 속에서 새로운 정서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사운드는 정서적 반응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소외 효과도 있겠죠. 곡선적 기능도 있습니다. 사운드는 동기의 유도입니다. 음악의 라이트 모티브 기법주의에서 어떤 인물, 사물, 관념, 특정 장소가 등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진 작은 음악 형태입니다. 같은 사운드 음악 효과를 되풀이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서편제 주제 음악과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비동시적인 사용으로 효과가 가중되는 겁니다. 같은 음악이 만남과 헤어짐과 함께 사용되는 겁니다. 상징성입니다. 보여져야 할 부분의 사운드를 통해 들려줌으로써 이미지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통해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음악의 상징적 사용입니다. 로베르트 브레송은 당나귀 발자국에서 사운드는 그 시대가 지니는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리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리듬은 우리 몸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사운드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울림, 진동, 박자, 속도, 액센트입니다. 모든 소리는 상호간에 영향을 준다고 로베르트 브레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통화의 처리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사의 청취의 사실성, 영화적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으면 로드 투 퍼디션에 보면 총을 쏘고 있는데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건 왜 그런 효과를 낼까요? 정말 고요 잠적 속에 얼마나 이게 복수극들 아니면 이게 싸움들의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 또 영화는 들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동차 안의 대화는 일단은 들려주는 거겠죠. 롱샷 대화, 소음이 많은 곳에서 대화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영화를 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듣게 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건가?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라. 영화는 어떤 설명이 있지 않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화죠. 연극도 마찬가지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미지와 사운드로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죠. 사운드 기능이라는 게 이렇게 이미지의 기능과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영화를 찍다 하면 사운드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운드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운드와 이미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보고 있죠. 알프레드 히치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새, 사이코 등등 얼마나 엄청난 영화들을 만들었습니까? 알프레드 히치콕은 좋은 영화란 대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애국어로 되어 있다고 해도 내용의 90% 이상 이해가 가능해야 한답니다. 공전의 기생충이 이렇게 어쨌든 세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영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대부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계급의 사회, 가지지 않은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어떤 사회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죠. 영화라는 게 이렇게 90% 이상 애국어로 돼 있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와 트루포, 작가의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루포 역시 보여주는 대신 말하게 되면
관객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화는 보여주기의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운드는 결코 영상을 보조하기에 사용돼서는 안 되며 영상 또한 사운드를 보조하기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베르트 브레송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보고 듣는 것입니다. 영화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화는 들리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알프레드 히치콕의 에세나, 인간의 배려면의 침묵, 로베르트 브레송의 당나귀 발자국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수업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